네, 안녕하세요. 10월 26일 토요일 유클리드 기하와 비유클리드 기하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제 이소연 선생님께서 지난 시간 그 발표에 이어서 그 기차 바퀴에 대한 어떤 뭐 기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네, 발표를 같이 해주시기로 하셨습니다. 네, 발표해 주시면 네. 감사합니다. 하고 보시. 잠시만. 원하는 페이지. 네. 네, 지금 보이시나요, 혹시? 네, 잘 보입니다. 네,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저번 주에 잠깐 말씀을 드렸었는데, 바퀴를 설계하는 것도 좋지만, 바퀴랑 트레이를 설계하는 데는 사실 일정한 수식이라든가 그런 게 어느 정도 나와 있고요. 근데 거기서 지금 트레이를 설계하는데, 오일러 스파이럴이라는 개념을 저번 주에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이 개념에 대해서 이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먼저 오일러 스파이럴이라는 거는 이제 곡률이 그러니까 호 길이에 따라서 직선성 있게 리니어하게 증가하는 곡선을 얘기하는데 이게 직선에서 곡선 구간으로 부드러운 전환을 위해서 즉 도로 설계 목적으로 오일러가 아예 개발했다는 얘기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일단 도로 설계를 위해서 뭐 만들어 놨지만 그 후에 뭐 트레일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로봇의 경로 설계 같은 데도 활용이 되고 그리고 광학 분야에서 회절을 계산하는 데서도 활용이 된다고 합니다. 제가 광학 분야는 잘 모르겠지만 일단 도로랑 경로 분야는 저한테 좀 익숙한 분야라서 근데 많이 들어보지 못한 내용이라서 좀 신기했고요. 이게 뒤에서 수식을 살펴보면서 좀 더 자세하게 보겠지만 이게 아크 길이에 따라서 리니어하게 증가한다는 거는 이제 곡선을 따라서 움직일수록 점점 더 곡선이 많이 휘어진다는 뜻이고요. 그래서 저번 주에 지금 전병주 선생님이 안 계시지만 저번 주에 전병주 선생님이 시작되는 지점의 곡률이 얼마인지를 한번 여쭤보셨던 것 같은데 일단 제가 실제로 그렸을 때는 0으로 시작하는데요. 네, 0으로 시작합니다. 위키 쪽에서는 아마 무한대로 시작했었던 것 같은데, 이게 X, Y 좌표를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서는 다르게 설정되는 것 같고요. 일단,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그, 넘어가겠습니다. 네, 일단 기본 수식은 일단 곡률이라는 게 곡률 증가율. 이거는 곡선을 그리기 전에 직접 설정할 수 있고, 그리고 S라는 곡선 시작점부터 측정한 아크 길이를 서로 곱하면 곡률이 나온다는 거를 얘기하는데, 곡률이라는 단어가 저도 익숙하고 다들 익숙하시겠지만, 이게 뜻 자체는 곡선이 얼마나 빠르게 방향을 바꾸느냐라고 좀 직관적으로는 그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시, 그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작점의 곡률은 이게 시작점의 곡률은 혹시 레이저 포인터 보이세요? 네, 네, 보입니다. 네네. 시작점의 곡률은 이게 아무래도 S가 0이니까 직선을 뜻하고요. 그리고 곡률로부터 원의 반지름을 얻어내는 게 사실 뭐 최종적으로는 설계에 쓰이는 건 원의 반지름 R인데 이거는 곡률의 역수로 구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다음에는 접선 각도를 봐야 할 것 같은데요. 곡선의 방향, 그러니까 이 세타라는 값은 곡률을 아크 길이에 따라서, 그러니까
0에서 S까지에 따라서 적분해서 각도를 구할 수 있습니다. 이게 정의가 그렇게 되어 있고, 즉 곡선의 방향각이 아크 길이의 제곱에 따라서 증가한다는 결과가 나온대요. 적분해보면. 이게 아까 이전 페이지에서 곡률은 아크 길이에 대해서 일정한 상수 A를 곱해서 선형적으로 증가하는 경향이, 증가하도록 정의가 되어 있고, 그리고 방향은 보시면은 이제 제곱에 비례해서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거든요. 그래서 곡률은 이제 점점 휘어진다는 거를 보여주고, 이제 방향이 방향은 근데 제곱에 따라서 증가하기 때문에 곡선 휘어짐의 가속도처럼 조금, 가속이 된다 정도로 봐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가속도는 이제 속도의 미분이니까 약간 그런 느낌으로 생각해 주시면 직관적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S는 0일 때를 얘기를 했었는데 S는 0일 때 곡선의 곡률이 0이고 그리고 접선 각도 역시 0으로 나와서 그 이게 이 단위 접선 벡터로 아크에 대해서 단위 접선 벡터로 그 접선 각도에 대해서 벡터를 정의하고 그 다음에 저희가 여기 앞에서 얻어낸 세타에 대해서 접선 각도를 적용해서 적분을 하면 이제 저희가 직접 시뮬레이션 툴에서 그래프를 그려야 되기 때문에 좌표를 얻어내야 하는데요. 이, 그래서 세타에 대해서 접선 각도를 적용해서 적분하면 저희 x랑 y 좌표 값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를 여기서 일단 조금 미리 그려보자면 뭔가 이렇게, 여기서 아까 S가 0이었을 때 세타도 0이고, 그 다음에 이 K 그 곡률 값도 0이라서 여기서는 실제로 이, 적분해보면 여기서 이렇게 이쪽으로 가는 방향으로 시작을 합니다. 만약에 서로 거꾸로, 이 접선 벡터를 거꾸로 설정한다면은 이쪽으로 가겠죠. 네. 그래서 실제로 그려보면 지우개가 일단 지금은 그 그러니까 맨 처음에 곡률 계산할 때 A 곱하기 호의 길이 할 때 A를 1로 설정하고 그린 값인데요. 여기 보시면 곡률은 계속 선형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그 선형적으로 증가하는 곡률에 따라서 오일러 스파이럴을 그린 것입니다. 그린 것으로 여기서 보시면 아까 앞에서 보여드렸듯이 이 거의 직선에 가깝게 증가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거는 일단 A는 1일 때고, 여기서는 이제 실제 곡률을 색깔에 따라서 좀 보여드린 건데, 뭐 여기서는 곡률이 아주 직선에 가깝고, 그 다음에 여기서는 곡률이 아주 큰 거를 크다는 그런 히트맵처럼 보여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A가 1일 때고 비교 대상으로 상수 A가 0.1일 때를 보여드렸는데요. 지금 보시면 아까는 어, 굉장히 좀 빠르게 감기고 아주 촘촘한 그래프 형태로 보이는데 이게 A가 훨씬 작을 때는 훨씬 더 느슨하고 천천히 감기는 그러니까 곡률 증가가 증가율이 아주 느린 것이 보이고요. 뭐 실제로 아까 그 곡률이 네, 그 곡률을
리니어한 그래프로 나타냈을 때 최종값이 아까는 거의 60 가까이 됐었는데 지금은 0에서 6 정도로 천천히 올라가죠. 그래서 이게 A가 클 때랑 작을 때에 설계하는 차이는 일단 아무래도 A가 1일 때는 그 공률이 빠르게 증가해서 그 짧은 거리에서 좀 급격한 회전이나 더 작은 회전 반경이나 아니면은 저속 주행 구간에 적합하고요. A가 0.1일 때는 굉장히 느리게 공률이 증가하기 때문에 그 거리가 아주 긴 거리에서 좀 아니, 천천히가 아니고 아주 빠르게 달리는 자동차들, 그러니까 아우토반 같은 곳에서 그 큰 회전 반경을 큰 회전 반경의 경로를 계획할 때 그 A를 작게 그린다고 합니다. 실제로 다른 분야에 사용되는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이런 식의 프레넬 적분이 있었는데 광학 분야 해설 패턴에 사용한다고 하고요. 일단 저는 이 부분은 그냥 소개만 해드리고, 그리고 이제 각 기하에서의 의미를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일단 유클리드 기하 같은 데서는 지금까지 말씀드렸듯이 연속적으로 그 리니어한 곡률 변화를 가진 평면 곡선이고, 근데 비유클리드 기하 쪽에서는 이게 곡률이 있는 공간에서는 오일러 스파이럴이 즉 리니어하게 보이겠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지금 사실 아까 그래프 보여드릴 때 이거는 당연히 오일러 유클리드 공간, 즉 XY 그냥 그 공간에서 보여드린 건데, 비유클리드 기하의 곡률 공간에서 어떻게 나타나는지는 사실 도메인을 바꿔서 그래프를 그려보지는 않았고요. 그리고 리만 기하의 경우에는 제가 잘 모르지만 아까 그 광학에서 사용되는 것처럼 뭔가 좀 소개 겸 질문을 드리고자 가져왔는데, 일단 곡률 변화율의 불변성이라고 뭔가 설명이 나와 있더라고요. 근데 솔직히 그 부분은 혹시 아는 내용이 있으신지 한번 질문 드리고 싶어서 가져와 봤습니다. 네, 제 발표는 일단 여기까지입니다. 이거를 토대로 이제 내일을 한번 사실 평면상에다가 한번 그려보고 있고요. 그, 사실 A를 좀 자유롭게 설정하고, 실제로 이제 3D 파일로 만드는 거는, 네, 앞으로 일단 이거 따라서 경로를 그린 다음에 3D로는 어떻게 만드는지 좀 더 알아보고 그릴 예정입니다. 네, 저는 오늘 여기까지 발표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혹시 질문이나 코멘트 있으신가요? 곡률 변화율의 불변성에 대해서 그 질문을 조금 더 자세하게 한번 해주시겠어요? 제가 사실 이 부분은 리만 기하 자체를 잘 모르니까 이 질문을 구체화시키는 거 자체가 어렵더라고요. 사실 지금 그러면 잠깐 끄고 위키에서 다른 내용으로 좀 보여드려도 될까요? 난 네네네. 잠깐 맨, 그, 이 내용을 맨 처음에 시작했을 때 조사했던 내용 중에 하나가 있었는데, 페이지를. 네, 지금 여기서 리만 다양체 상에서 뭔가 이러한, 네, 지오데식의, 그러니까 제일 짧은 패스를 찾는 그런 거에 직선이 이용된다고,
오일러 스파이럴이 이용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사실 이게 비유클리드 공간에서는 직선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리만 다양체상에서 제일 짧은 경로를 찾는데 이용되는 게 약간 당연한 얘기인 것 같기도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휘어진 공간에서는 이 오일러 스파이럴이 오히려 직선으로 나타나는 게 당연해서. 네. 근데 제 생각엔 직선으로 나온다는 게 곡률에 따라 또 다를 것 같은데, 네, 그러니까 비유클리드 기하가 되게 다양하게 있잖아요. 아무래도 뭐 볼록한 공간, 오목한 공간 이런 식으로 서로 다르게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각 공간별로 오일러 스파이럴이 그 공간에 적절한 곡률을 설정해서 그린다면 그 공간에서는 직선이 된다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혹시 또 뭐 질문이나 코멘트 있으신가요? 저 궁금한 게 있는데요. 그 네. 오일러 스파이럴 모양으로 이제 그 레일을 만들면 뭐 어떤 이점이 있는 건가요? 뭐 약간 뭐 에너지의 효율이 있다거나 그러니까 아, 뭐 네. 네, 가속 같은 거 할 때도 최대한 뭐 연료를 절약하며 가속을 할 수 있다던가 그런 식의 이점이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도로를 설계하는 건가요? 근데 일단 이게 도로 설계할 때 그 직선에서 곡선 구간으로 이렇게 천천히 음, 바꿔야 실제로 그 저희 현실 공간에서 현실 공간에서 그 공유를 만드는 게 그러니까 블락 같은 걸로 이렇게 도로를 만들고 음, 레일 같은 음, 경우에도 이렇게 음, 쇳덩어리를 휘어서 음, 만드는 것보다는 약간 중간중간 이렇게 먼저 블락? 그 마인크래프트의 블락 같은 걸 이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설계하고 실제로 그 시공할 때 이 이런 개념이 없으면 실제로는 그냥 앞으로 계속 나가는 그 직선밖에 만들 수 없어서 최대한 효율적으로 그리고 조건에 알맞은 도로를 설계할 때 필요한 것 같습니다. 필요합니다. 그 아까 그래프도 두 개를 보여드렸었는데 그래프 하나는 공률이 굉장히 빠르게 증가하고 그러니까 상수를 크게 설정해서 공률이 빠르게 증가하고 하나는 상수를 작게 설정해서 공률이 굉장히 느리게 증가하는 현상을 보였었잖아요. 근데 그렇게 매개변수 하나를 설정할 때도 이 도로가 뭐 고속도로용으로 사용이 될 건지 아니면은 급격한 회전이 필요한 그런 로컬 도로에서 사용이 될 건지에 따라서 여러 가지 변수를 조정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것 같습니다. 약간 그 듣다 보니까 생긴 질문인데요. 그 커브 설계를 할 때 보통 고속도로나 아니면 뭐 다른 뭐 예를 들어서 뭐 레이싱 카의 뭐 곡면 도로나 곡선 도로나 이런 네, 데 보면 네, 약간 좀 이렇게 기울어져 있잖아요. 네, 네, 그게 이제 그 중력이 구심력이 돼서 그 튕겨나가지 않도록 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아, 네, 실제로도, 네, 그것도 상관이 있습니다. 네. 네, 근데 그, 그니까, 평면에서는 돌아갈 때 이제 그 약간 마찰력이 약간 구심력 역할을 하는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근데 그래서 이제 이렇게 기울여가지고 했을 때, 중력이 구심력 역할을 해가지고 그게 튀어나가는 걸 어느 정도 방지를 해줄 거라고 하면, 어차피 그냥 직선에서 원으로 바꾸기만 하면, 그러니까 원도 어쨌든 곡선이니까 직선에서 뭐 원이든 뭐 2차 포물선이든 이런 식으로 바꾸기만 하면 되는데 왜 굳이 오일러 스파이럴까지 사용할까라는 의문이 좀 들었거든요. 어, 그, 어쨌든 접선으로, 네네. 그러니까 접하도록만 하면 그 뭐라 그러죠? 부자연스럽게 이렇게 뭐 그냥 뭐라 그래야 되지? 그러니까 미분이 안 되는 점이 없이 다 미분되는 그 지점으로 이렇게 연속적으로 꺾이도록 하면 부드럽게 그러면 굳이 필요하지 않나 안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어가지고요. 아, 제가 일단 기억하기로는 파라볼릭이랑 오일러 스파이럴이랑 둘 다, 그러니까 오일러 스파이럴이 트랜지션 커브, 그러니까 즉, 부드럽게 이어지는, 직선에서 곡선으로 부드럽게 이동하는 커브를 설계하는데 쓰이는데 지금 사용되는 오일러 스파이럴, 그러니까 클로소이드라고도 할 수 있는 그런 걸 소개를 해드렸지만, 사실 파라볼릭이라는 다른 방식이 하나 있고요. 네, 그, 근데 지금 질문하신 게 그 내용은 아니시죠? 그러니까 그런 네, 파라볼릭은 전 잘 몰라가지고 그냥 네. 원주로 이렇게 설계를 하든 아니면 그냥 포물선 형태로 설계를 하든 제 생각에는 원이 제일 깔끔할 것 같거든요. 그냥 원의 아, 일부로 곡선 구간을 만들면 계속 접하기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아, 네, 그래서 이게 그 곡률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사실 코랑 상당히 큰 상관이 있는데, 그거는 어떻게 보면 원의 일부잖아요. 그래서 원의 일부를 조금씩, 뉴머리컬하게, 아니, 디스크릿하게 디스크릿하게 만든다고 생각하면은 그 원의 일부를 조금씩 떼서 계속 서로 다른 그러니까 반지름을 가진 원을 조금씩 떼서 최대한 자연스러운 곡선이 나오도록 하는 게 오일러 스파이럴인 것 같고요. 네, 인 것 같습니다. 네. 그냥 원 하나로 그리고, 하면 그냥 원 하나로 하면 하나로, 되죠. 네, 해서요. 하나로 하면은, 이제 저희가 실제로 도로를 설계할 때, 원이 아니고, 사실은 반경이 없이 그냥 직선으로 쭉 달리는 게 제일 좋잖아요. 그런데, 그러니까 대부분의 도로, 특히 어디 길게 이 도시 저 도시 사이에 있는 도로는 이상적으로는 직선이면 좋겠죠. 근데 실제로는 직선이 아니고 그 와중에 한 번씩은 곡선으로 돌아가야 되는 구간이 항상 필요하고 또 그렇게 설계해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개념들이, 이러한 것들이 개발된 게 아닐까 생각합니다. 음. 네, 감사합니다. 혹시 또 질문이나 코멘트 있으신가요? 그냥 이야기를 하면서 생각난 건데요. 뭐 예를 들어 등산을 할 때 같은데 뭐 정상으로 수렴을 해야 되는데 그게 그 등산 입구에서 정상까지 직선으로 가게 되면 경사도가 너무 깊어서 너무 높으니까 이렇게 돌아가는 경로 같은 거를 취하잖아요. 언덕을 올라갈 때. 어, 약간 그런 이유, 꼭 어떤 경사가 있는 자리가 아닐지라도 어떤 한 곳으로 가야 되는데 그 최단 경로를 선택하지 못할 경우에 어, 그 저런 식으로 돌아가는 경로를 만들어야 할 때 아니면 돌아가는 상황에서
어떤 돌아가는 회전량이 갑작스럽게 변경하지 못하는 어떤 기계 같은 게 있을 때 뭔가 쓰이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음, 그 경사라는 게 그러니까 올라가는 상황을 맞아요.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런 상황에서 돌아가야 되니까 네, 그럴 경우에는 곡선 돌아가기 위해 루트가 이제 약간 필요해서 돌아가게 예. 되면 경로를 길게 만들 수 있으니까 그 경사도가 낮아지고 뭔가 그런 그러면 그 오일러 스파이럴은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용할 때는 제가 아까 만들 때는 이렇게 해서 안으로 들어가는 듯한 이렇게 느낌을 받았는데 네.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만든다면 사실은 그 반대로 이렇게 가서 바깥으로 빠져나가는 이런 느낌으로 지금 가야 된다는 거죠. 뭐 둘 다 어, 뭔가 이제 공률이 차가 편안하게 달린다고 생각한다면 네, 이게 이게 그 직선에서 곡선으로 변화하는 과정을 부드럽게 처리하기 위해서 개발된 거기 때문에 사실 시작은 무조건 직선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뭔가 그 방향의 차이는 그러니까 XY 평면에서 보자면 X쪽으로 뭐 나가든 Y쪽으로 나가든 아니면 어떤 리니어한 선 쪽으로 시작되든 간에 그 처음 공률은 0에서 시작, 0이나 뭐 무한? 어쨌든 그렇게 시작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 그러면 상황에서 이제 공률이, 네, 점점, 무한에서 시작한다는 게 오히려 그러니까 0에서 시작하면 직선으로 시작해서 이렇게 점점점 원이 작아지는 반지름은 아니지만 이렇게 좀 네네. 안으로 들어가는 느낌이고 무한대에서 시작한 거는 오히려 그 안에서 시작해서 이렇게 해서 커지면서 이렇게 나가는 아마 그 차이인 것 같네요. 그러면 아, 네, 네, 그 말씀 맞는 것 같습니다. 그 고속도로에서 나가는 인터체인지도 저런 식으로 직선에서 이제 곡선으로 돼 있잖아요. 제가 네, 거기서 사고가 한 번 났었는데요. 그 이런, 비 오는 날 그 언덕도 있었어요. 근데 거기 이제 제가 딱 사고가 나갔고 그 인터체인지를 빠져나갔는데 경찰차가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미리. 거기서 항상 사고가 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런 걸 이제 계산을 할 때도 유용할 것 같습니다. 음, 네, 실제로 계산할 때 사용되는 파라미터 같은 걸 보면, 음, 이게 자동차는 아니고, 기차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 뭐, 속도 같은 거라던가, 아니면은 흔들림 파라미터라던가, 그런 것까지 다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쉽게 다치는 구간이, 제가 살고 있는 곳 근처에 자주 사고가 나는 구간이 한 군데 있는데, 거기도 들어보니까 경사가 있고, 그 다음에 약간 급격한 회전이 있는데 뭔가 그런 게 비슷하네요. 음. 예, 제가 지금 정확하게 잘 알지는 못하는데, 어, 이, 예를 들면 우리가 지금 그 사거리 같은 데서 직선으로 가다가 좌회전이나 우회전을 할 때 또 직선으로 바뀌잖아요. 그때 그 도로 같은 데 보면 이렇게 점선으로 이렇게 선이 그려져 있잖아요. 그 네. 선이 그려져 있는 것이 원의 일부가 아니에요. 이게 흔히들 다 원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고 4분원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게 아니거든요. 그 이게 근데 그게 이제 일종의 클로소이드의 일부일 거예요. 이게 이제 그런 네. 식으로 예, 예. 그런 식으로 설계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곡률이라는 게 수학적으로 예를 들면 이제 어떤 식으로 정의를 하냐면은 그러니까 적어도 유클리드 평면에서는 그 예를 들면 단위 속도로 움직이고 있는 녀석이 있었을 때
그러면 이제 속도들이 전부 다 1이잖아요. 속력이 다 1이잖아요, 매번. 예, 속력이 일정하게 이렇게 움직이고 있을 때 그 가속도 벡터가 바로 곡률 벡터예요. 그래서 이 가속도라는 게 근본적으로 이제 힘이랑 관련이 돼 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그 자동차에 힘을 주느냐, 우리가 얼마나 가속을 주느냐가 되게 중요한데 가속도가 그러니까 예. 그래서 이 음, 그러니까 아무튼 이제 그 주어져 있는 두 개의 가속도 사이에서 어떤 방식으로 이 가속도 벡터를 변화를 시키는 것이 가장 그 에너지라든지 힘이라든지 그다음에 그 이런 것이 예를 들면 속도를 유지해도 좋고 속도를 이제 변화시켜도 우리가 공률을 정의할 수는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가장 좋은 그 결과인지 이걸 이제 해석을 하다 보면은 그 나오는 곡선 중에 하나가 클로소이드거든요. 그래서 클로소이드가 아주 대표적인 예고 그래서 실제로 그런 사거리 같은 데서 그 곡선은 클로소이드의 일부예요. 그러니까 그게 계속 그렇게 가버리면은 이제 공률이 계속 끝없이 늘어나는 거고 우리가 목적으로 하는 것은 특정한 두 개의 그 도로 사이에서 접속하는 이 부분만 이어주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가속도 벡터들이 어떻게 스무스하게 연결이 잘 되는지 그러면서 예, 그런 목적에서 이런 걸 만든다는 얘기는 저 들어본 적은 있는데 이걸 어, 아마 수학적으로 진술을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어, 근데 또 예를 들면 이런 것을 비유클리디아에서 생각한다든지 이런 것은 전혀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그리고 그, 네. 예 그렇습니다. 아, 예. 그러면은, 클로소이드랑 원하고 클로소이드가 서로 다른 건 맞는데, 네. 클로소이드가 어쨌든 변화하는 곡률을 가졌고, 네. 곡률은 이제, 예, 반지름은 곡률의 역수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클로소이드의 그, 그러니까 클로소이드는 서로 다른 반경을 가진 예, 그러니까 연속이죠. 곡률을 가진 원을 이렇게 디스크릿하게 쪼개서 서로 붙여놓은 거라고는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예,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네, 예, 그쵸. 그런 거죠. 예. 그거는, 그러니까 또 공률을 이해하는 또 한 가지 방법 중에 하나는 우리가 곡선이 있었을 때 곡선의 어떤 한 점에서 곡률이라는 것을 생각하려면 우리가 접선이라는 거 한 점에서 접선을 생각하려면 원래 뭘 생각해야 되냐면 곡선이 그 점 외에 다른 점을 생각해서 할선 두 점을 잇는 직선을 생각하잖아요. 할선이라고 부르는 걸 생각해서 그 다른 점이 그 주어진 점으로 다가왔을 때 그 할선의 극한이 바로 접선이잖아요. 그래서 네. 그것은 일종의 그 두 개의 점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접선을 결정하는 거고, 근데 공률을 결정하는 것은 뭐냐면은 세 점이에요. 어떤 한 점 근처에서 두 점을 더 잡고, 그러면 세 점을 지나는 원이 하나로 결정이 되잖아요. 그 원이 바로 그 원의 극한이 일종의 공률원 혹은 접촉원이라고 부르는 원이 되고, 그 녀석의 반지름의 역수가 공률이거든요. 휘어진 정도예요. 그래서 그 원이 크면 클수록 예를 들면 직선에 가까우면은 세 점을 지나는 원이라는 건 사실 직선 자체잖아요. 무한원. 반지름이 무한대인 거니까. 그래서 무한대 역수여가지고 그 공률은 0인 거고요. 우리가 그냥 반지름이 R인 원을 그 원 위에 있다면은 그 세 점을 지나는 원은 그 원 자체일 거고. 그러니까 그 녀석의 그 공률은 반지름의 역수가 되는 거죠. 아무튼 그렇게 되는 거고 어, 그게 공률의 의미를 간다는 거 뭐 증명하는 건 어렵지 않아요. 그건 상당히 쉽거든요. 그래서 어, 공률을 어, 공률 원으로 그러니까 어떤 점 예를 들면 어떤 점에서 그 공률이 3분의 1이다. 뭐 예를 들면 이러면은 그 점 근처에서는 그 가까운 점들이 거의 반지름이 3인 그런 원에 가깝다는 거예요. 거의 그거하고 비슷하게 움직인다 하는 거예요. 약간 말씀 듣고 보니까 뭐죠? 그 교차로에서 점선 그려놓은 게 저는 4번원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접속하는 부분에서 이게 약간
미분이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냥 대충 봤을 때. 그래가지고, 아니, 이따위로 그려놓을 거면 약간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네, 듣고 보니까,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예전에 듣기로는 사실은 사분원을 그리면 오히려 안 되는데 그냥 음. 모르고 사분원을 그려놓은 데들도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안 된다고 아, 그 4분원은 또 우리나라 아니, 사시는 분한테 제가 들은 적이 있는데 아, 네. 안 되지. 4분원은 혹시 왜 안 되나요? 그러니까 그게 그 운전자가 그, 그 원을 따라서 이렇게 움직였을 때 그 가속도의 변화를 많이 겪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 상대적으로 그 곡선을 따라갈 때, 다른 곡선을 따라갈 때에 이렇게 자연스럽게 그 변화를 겪는 것에 비해서 훨씬 더 크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 네. 그거, 네, 약간 흥미로운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혹시, 네, 네,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 마치 그냥 떠오른 생각인데 마치 그 관성처럼 이렇게 회전량도 관성이 있어갖고 같은 각도로 계속 회전을 하게 되면 뭐 어, 에너지, 힘을 적게 들이게 되고 그런 것이 아닐까라는 추측을 해봅니다. 그 회전하는 각도가 계속, 아니, 각도라기 보기보다는 이제 그런 걸 곡률이라고 하는 건가요? 회전할 때 그 반지름이 동일하면 마치 관성을 가진 운동처럼 그 힘이 안 들어가고, 뭐, 힘을 더 주면 안쪽으로 더 이제 휘게 되고 그러지 않을까라는 그, 뭐, 행성들이 이렇게 운동할 때도 그런 거 아닌가요? 그 가군동량이 실제로 회전 관성을 표현을 해주거든요. 가군동량이. 근데 이제 그거랑 관련이 있을 텐데 어떻게 관련이 되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거는 조금 네, 찾아봐도 네, 재밌을 것 같긴 합니다. 그냥 간단하게 수식으로만 보자면은 일단 원점을 중심으로 하고 반지름이 R인 그런 원 위에서 움직이고 있을 때 그걸 단위 속도로 움직이게 처음에 이걸 묘사할 방법은 R 코사인의 R분의 세타 그다음에 R 사인 R분의 세타를 두 개의 좌표로 둬야 되거든요. 그래야 미분에서 그, 그 R분의 1들이 나가가지고 길이가 1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속도가 이제 속력이 1이 되도록 만들어지잖아요. 근데 한 번 더 미분하면 R분의 1이 다시 튀어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세타보다는 t를 쓰는 게 좋겠네요. 시간에 대해서. 그래서 r분의 1이 튀어나오기 때문에 가속도의 크기는 r분의 1이에요. 그래서 그것의 역수로 잡아야 그 원의 반지름을 표현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보통 그 가속도 벡터의 크기의 역수가 바로 곡률이 되는 거예요. 그, 그 원의 반지름, 곡률 반지름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곡률 반지름하고 곡률은 역수인데 이제 저도 가끔가다 말할 때 실수를 하는데 아무튼 그렇게 되는 거예요. 네, 감사합니다. 혹시 또 다른 네, 질문이나 코멘트 있으신가요? 뭔가 제가 나 지금 거랑 상관없이 플루소이드가 쓰이는 또 다른 분야는 사실 아이폰 모서리 설계하는데, 그러니까 애플에서 뭔가 제품 모서리 설계하는데 다 어프로시메이틀리 클로소이드가 들어간다, 뭐 그런 얘기도 주사하면서 봤었거든요. 네, 그래서 굉장히 생각보다 디자인 쪽에서도 잘 쓰이는 것 같습니다. 그거는 4분원이랑 쓰는 뭐가 다르죠? 혹시 그걸 거기다 쓰면 4분원이랑 뭐가 다르죠? 약간 네. 근데 이게 실제로는 그러니까 그냥 사분원처럼 생겼는데 실제로는 약간씩 곡률 변화가 있는 곡선이라서 뭔가 딱 봤을 때 갤럭시보다 부드러워 보인다 뭐 그런 얘기는 있더라고요. 음, 그, 디자인하는데 이렇게 공을 많이 들이는구나라는 생각은 들었습니다. 그러면
일단 그러면 발표는 네, 여기까지 하는 걸로 네, 하고요. 네, 감사합니다. 좋은 발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일단 시간이 한 40분 정도 됐는데요. 어, 오늘 어떻게 그냥 오늘 짧게 해도 되고요. 아니면 그 정경 교수님께서 그 슬랙에 한 이렇게 로렌츠 변환 유도 과정을 이렇게 올려주셨는데 뭐 괜찮으시면 그거를 잠깐 들어봐도 될 것 같고요. 어떻게 괜찮으신가요? 어, 다 읽어보셨나요, 다들? 네네. 조금 읽어봤는데 근데 중간에 조금 약간 그 뭐라 그래야 되죠? 살짝 어려운 부분이 있어가지고 네. 잠깐만요. 그 파일을 내가 어디다 뒀더라? 네, 잠깐만요. 한번 볼게요. 지- 지금 뜨고 있나요? 네네. 네, 잘 보입니다. 네. 그냥 써놓은 거 외에 제가 무슨 말을 할 수 있을지 잘 모르겠네요. 아, 그러면 지금 그 근데 이게 지금 가장 상황을 지금 간단하게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어떤 축방형으로 지금 일정한 속도로 V라는 속도로 움직이고 있을 때 이제 그 상도론의 가정은 두 가지잖아요. 그래서 어떤 빛의 속도로 움직이는 어떤 물체가 있으면은 그 속도 V로 움직일 때나 그렇지 않을 때나 둘 다 광속은 똑같이 관찰이 된다는 게 한 가지 과정이 이게 첫 번째 두 번째 과정이고 첫 번째 과정은 이제 내가 V로 움직이는 것을 상대를 관찰하면 상대는 내가 오히려 거꾸로 마이너스 V의 속도로 멀어지는 걸로 관찰이 된다. 이 두 가지의 기본적인 가정을 가지고 그, 그 한쪽에서의 시공간 좌표기하고 다른 쪽의 시공간 관성 좌표기라고 부르는 두 개 사이의 관계가 어떻게 되겠느냐 하고 이제 그걸 계산한 게 이제 로렌츠 변환이라고 부르는 그런 결과라고 들었어요. 저는 일을 한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잘은 모르는데 아무튼 근데 이제 로렌츠가 처음 이걸 할 때는 제가 듣기로는 그게 뭐 이런 그 광속 불변성 이런 데서 나온 게 아니고 뭐 전자기파 이론 같은 걸 하다 보니까 뭔가 이 광속이 자꾸 나온다 이게 이상하다 그런 종류의 얘기가 먼저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아무튼 그래서 원래는 그쪽을 위해서 했다고 들었는데 그걸 이제 아인슈타인이 그 특수상대성 이론을 발표 다시 말해서 가속이 없는 상태에서 일정 속도로 움직일 때만 처음에 그 특수상대성 할 때 이 로렌츠 변환을 가져다가 썼다고 저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아무튼 보통의 이제 갈릴레오 상대성에서는 지금 현재 그 제가 5라는 위치에 있고요. 원점이요. 원점 5에 있고 그 다음에 상대가 지금 속도 V로 움직이고 있고 그걸 O'이라고 쓰겠어요. 그래서 상대 V로 움직이는 녀석은 다 프라임을 붙이겠어요. 그럼 O에서의 좌표계를 시간하고 공간에서 TX라고 쓰고요. 그 다음에 O'에서의 좌표계를 T'하고 X이라고 이렇게 쓰기로 하겠어요. 그래서 누가 보느냐에 따라서 이제 이제 다르게 보일 텐데 근데 고전적인 경우에는 여기서 이 t라는 것은 정확하게 말하면 t가 아니고 시간의 변화량이죠. 그래서 절대 시간을 말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시간이 얼마만큼 변하는지를 뭐 재는 그런 거라고 하니까 그래서 그리고 이제 그래서 그 시간의 변화가
O'이나 O나 똑같다고 갈릴레오는 생각을 한 거죠. 이 두 개가 달라진다는 생각 자체를 못 했으니까. 그랬고, 그런데 이제 X'하고 X는 다르죠. 왜냐하면은, 어, 나라는 사람이 저 멀리에 예를 들면 뭐 X라는 점에 있는 물체를 봤을 때는 V로 움직이고 있는 사람은 더 가깝잖아요, 거리가. 그렇죠. VT만큼의 거리가 더 가까워질 테니까 X'은 X-VT 그런 식으로 우리가 계산할 수 있다는 게 이제 갈릴레오의 상대성이고 뉴턴 역학도 여기에 기초해가지고 만들어진 거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행렬로 쓰면은 T 프라임 X 프라임은 10 마이너스 2원에다가 이제 TX를 곱한 거다. 행렬에 이제 2 곱하기 2 행렬 곱하기는 익숙하다고 지금 가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V가 결정될 때마다 이 행렬들이 하나씩 결정이 되는 거예요. 2 곱하기 2 행렬들이. 이것은 이제 축이 그한 방향으로 X축으로 움직일 때일 거고 만약에 이제 3차원 공간에서 움직인다면 이건 4 곱하기 4 행렬이 되겠죠. 모든 세 개의 좌표를 생각한다면. 근데 이제 가장 간단한 경우만 우리가 생각을 할 거고요. 이제 이 상황을 이제 그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아까 그 두 가지 성질을 갖는 거, 광속은 불변하다. 그렇게 하도록 좌표 변화를 하면 어떻게 되겠느냐. 이제 더 이상의 시간 불변성을 생각을 하면은 그것을 더 이상 만족할 수가 없잖아요. 시간 불변성은 갈릴레오 상대성밖에 나올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다른 종류의 이제 시간의 불변성을 포기하는 어떤 행렬을 구해야 될 텐데 그 AV를 찾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O'에 관찰했을 때 O하고 이제 이 변화 행렬을 우리가 AV라고 쓰고 2 곱하기 2 행렬이 뭔가 있을 거고 그런데 이제 O' 입장에서는 O가 아까 마이너스 V로 움직인다고 그랬으니까 그래서 O' 입장에서는 이제 O''이 중심이 되니까 거기에다가 마이너스 그러니까 V로 움직일 때 AV라고 했으니까 마이너스 V로 움직이면 A 마이너스 V잖아요. 그걸 곱한 게 O의 좌표가 되는 거죠.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그래서 거꾸로 봐야 되니까. 그래서 이 사실이 항상 모든 tx에 대해 성립해야 되니까 이 둘을 곱하면은 av에다가 a-v를 여기서 이 곱하기는 뭐 함수로는 합성일 텐데 그걸 계산하면은 어 예를 들면 여기다가 양변에다 av를 앞에다 곱해보면은 그 왼쪽에다 av를 곱하면은 t 프라임 x 프라임이고 왼쪽에는 av a-b의 t 프라임 x 프라임이니까 av에다 a-b를 곱한 것은 단위행렬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1001이. 어? 네, 그래서 그 말을 수학적으로는 AV의 역행렬이 바로 A의 마이너스 V다. 그렇게 부르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AV가 이제 이런 저 매트릭스가 무엇일지는 모르겠지만은 적어도 역행렬은 V 대신에 마이너스 V로 바꿔치기 하는 녀석이 돼야 된다. 그것은 일단 얘기를 할 수 있고요. 이제 제일 중요한 건 당연히 광속 불변성인데 광속 불변성을 뭐 꼭 1초라고 안 해도 상관은 없어요. 그래서 5로부터 이제 1초라는 시간이 걸린 거죠. 시간 변화가 1초였을 때 그때 어, 시공간 벡터가 1c가 되겠죠. 왜냐하면 1초 동안에 이 녀석이 광속으로 멀어지고 있으니까 거리는 c만큼 멀어졌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1c라는 그런 벡터를 우리가 5에서 관찰을 했을 거예요. 1초 뒤에는 1c라는 점에 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좌표가. 근데 5'에서도 속도는 c여야 된단 말이에요. 속도가 C여야 된다는 건 T'하고 X'의 B가 C여야 된다는 거니까 뭔지는 몰라도 P하고 PC라는 벡터가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것은 P 곱하기 아까 이 V 프라임, 이 P를 밖으로 꺼내면은 1C가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되고 이게 T 프라임 X 프라임이 아까 뭐였냐면 AV의 TX인데 그러니까 AV의 TX 대신에 이 1C1이라고 C를 대입하면은 AV의 V 플러스가 PV 플러스니까 이렇게 된다고. 그래서 A에다가 V 플러스를 곱한 게 PV 플러스다. 이게 이제 수학적으로는 V 플러스가 고유 벡터다. 고유값이 P인 고유 벡터다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고유 벡터가 이런 데 쓰일 줄은 아무도 생각을 안 하죠. 그렇죠? 처음에. 근데 이제 이번에는 그 빛이 그 O가 움직이는 방향으로 O 프라임 방향으로 갈 수도 있지만 O 프라임과 반대 방향으로 갈 수도 있으니까 마이너스 C로 멀어질 때도 같은 방식으로 생각해 보면은 V 마이너스는 1 마이너스 C일 때를 생각해 보면 역시 이것도 고유 벡터여야 된다. 같은 방식으로.
그쪽도 역시 광속은 불변을 해야 되니까. 어? 그래서 그때 고유값은 달라지는데 Q는 QV가 돼야 된다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O'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O' 입장에서는 O가 마이너스 V로 멀어지는데 그 방향으로 마이너스 C로 간 거나 O에서 O' 방향으로 V에서 그쪽에서 C로 멀어지는 걸 생각하는가 이게 서로 대칭이잖아요. 그러니까 QV는 P-V랑 같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 사실은 알 수가 있어요. 자, 아무튼 그래서 어, AV라는 거에다가 1C를 곱하면은 PC가 되고 1-C를 곱하면은 Q-QC가 돼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그 2 곱하기 2행열에 무슨 2 곱하기 2행열을 곱하면 다른 2 곱하기 2행열이 된다. 이 식은 광속 불변성에서 나오는 식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이거 역행열을 구하면 되잖아요. 역행열을 구해서 뒤쪽에다 곱해주면 되거든요. 그렇게 해서 정리한 게 그 1페이지 제일 아래에 나오는 요 식이에요. 그래서 어, 또 마이너스 20분의 1이 디터미넌트고 뭐 자리 바꾸고 부호 바꿔가지고 뒤에 또 곱해서 계산한 거예요. 그냥 단순하게 계산한 거니까. 그런데 이제 이것을 좀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2분의 1 P 플러스 Q를 감마라고 두고 그 다음에 뭐 뒤쪽에 제가 써놨는데 Q 플러스 P 분의 Q 마이너스 P를 베타라고 이렇게 치환하네. 물리학자들 이런 노테이션을 쓰기 때문에 그냥 가져다 썼어요. 그러면은 이러한 행렬이 된다. 감마, 감마배 전체가 붙어 있고요. 1 마이너스 베타 나누기 C 마이너스 베타 C 1 이런 행렬이 된다. 이런 것까지는 우리가 쉽게 알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이 감마 V라는 게 특별히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냐면은 감마 V는 뭐였어요? PV 더하기 QV 그걸 절반으로 나눈 거잖아요. 그럼 감마 마이너스 V는 P 마이너스 V 더하기 Q 마이너스 V잖아요. 근데 P 마이너스 V가 Q 마이너스 V가 아까 뭐였냐면 PV하고 같은 거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녀석은 V에 대해서 짝함수거든요. 그래서 V를 대입하나 마이너스 V를 대입하나가 똑같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감마는 똑같은 거고 베타는 부호가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상수가 된다. 그래서 이제 이걸 알 수가 있는데 그래서 AV가 이 모양을 알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역행렬 구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AV의 역행렬을 구했어요. 그래서 역행렬을 구하면은 제일 뒤에 써져 있는 식으로 감마 제곱분의 감마 제곱하고 1 마이너스 베타 제곱을 곱한 게 분모로 들어가고 A 마이너스 B를 곱한 게 되거든요. 근데 아까 뭐라고 그랬냐면 AV의 인버스가 뭐라고 그랬냐면은 A 마이너스 B라고 했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같아지려면 앞에 있는 상수가 1이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감마가 이렇게 딱 결정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감마는 결정이 된다. 물론 베타를 결정해야 감마를 결정할 수 있죠. 그래서 이제 베타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이제는 광속을 잊어버리고 이 O'이 V로 움직인다는 사실을 현재 전혀 사용하지 않았잖아요. 이제 그걸 사용하기 위해서 O에서 O'을 1초 후에 관찰하면은 그때 좌표는 1하고 V겠죠. T가 1이면은 V가 그 X는 V가 될 거 아니에요. 그 1했다가 V 곱한 게 거리일 테니까. 그래서 이게 되는데 근데 O'은 어떻게 되냐고요. O'은 안 움직이고 있잖아요. 자기 입장에서는. 그렇죠? 그러니까 그때는 T'은 모르겠지만 적어도 X'은 0이라고요. 그래서 그 식을 아까 T 프라임 X 프라임이 AV에다가 TX다. 그걸 곱한 거다. 그 사실에 대입을 하거든요. 그럼 베타가 딱 결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감마도 결정이 된다고. 그 말은 뭐예요? AV가 완전히 결정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AV를 써가지고 아까는 지금 T 프라임하고 X 프라임이었는데 그걸 실제로는 CT 프라임하고 CT로 바꾸는 게 훨씬 더 모양이 예쁘거든요. 그렇게 해서 바꿨으면 이렇게 딱 예쁜 감마의 1 마이너스 베타 1 대칭 행렬이기도 하고 그런 행렬이 나온다. 그것을 우리가 여기서 잠시 BV라고 썼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CT 프라임은 감마의 CT 마이너스 베타 X, X 프라임은 감마의 마이너스 베타 CT 플러스 X 이런 식으로 되는 이런 로렌츠 변환식이 나온다. 그죠? 근데 그걸 가지고 이제 실제로 CT 프라임의 제곱에서 X 프라임의 제곱을 빼봤거든요. 그러니까 딱 CT 제곱하고 마이너스 X 제곱한 게 똑같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속도 V로 움직이는 어떤 녀석에 대해서도 이 두 개의 값이 똑같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불변량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값들은 항상 고정된 값이 된다. 그런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이제 그 뒷부분은 이제 그냥 제가 재미로 쓴 건데, 그래서 아까 그 고유값이 뭐냐? 계산해 본 거고요. QV 계산할 수 있잖아요. 고유벡터 알고 있으니까. 이제 AV가 다 계산이 됐으니까 고유값, 고유벡터는 다 구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고유값을 다 구해봤어요. 그리고 이 BV라는 녀석이 아까 그 갈릴레오 그 상대성에서 나오는 그 행렬은 AV하고 AW를 곱하면 A의 V 더하기 W였거든요. 그 말은 V로 멀어지는 데서 W로 멀어지게 공을 던지면은 우리는 V 더하기 W로 관찰한다고 하는 게 갈릴레오 상대성인데 더 이상 우리가 이 아인슈타인 상대성에서는 그게 성립하지 않잖아요. 예를 들면은 V로 멀어진 데서 빛을 쏘면은 C 더하기 V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냥 C라고요. 그래서 더하는 규칙이 달라져야 된다고. 그 더하는 규칙이 뭔지를 계산하기 위해서 그 두 개 행렬을 곱해본 거죠. 그래서 V로 멀어지는 데서 W로 멀어지는 것을 이제 두 개를 일종의 합성한 거죠. 그 곱하기라는 게 합성이니까. 그러면은 그게 뭔가 U라는 속도로 멀어지는 게 될 텐데 그 U가 사실은 뭐가 되냐면은 이 식으로 된다는 것을 행렬 곱하기 계산해 보면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되고 근데 이 모양을 잘 보면은 왼쪽을 C로 나누면 C분의 U 그다음에 이거 보면 C분의 V, C분의 W 되고 그다음에 VW C제곱으로 나눈 것은 C분의 V에다가 C분의 W를 곱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속도를 그냥 생각하는 게 아니고 속도를 광속으로 나누는 거예요. 그러면은 단위가 없는 수가 나오잖아요. 그게 중요하고 그 녀석을 우리가 생각을 하면은 예를 들면 광속으로 나눈 녀석을 tilde라고 쓰면 U tilde가 V tilde 더하기 W tilde를 1 더하기 V tilde W tilde 그걸로 나누게 돼요. 근데 이게 우리가 수학에서 나오는 하이퍼볼릭 탄젠트 함수의 덧셈 공식하고 완전히 일치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종류의 계산을 하는 거예요. 하이퍼볼릭 탄젠트 V 프라임이 아까 그 V tilde라고 불렀던 광속으로 나누다. 이것을 표현하고 나면은 이 식이 정확하게 하이퍼볼릭 탄젠트의 덧셈 공식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실은 우리가 예를 들면 V로 멀어지는 데서 W 속도로 공을 던지면은 우리가 관찰하는 속도는 뭐냐는 거예요. 그 속도가 U 프라임은 그 U는 V 더하기 W가 아니고 사실은 프라임 사이에 덧셈이 돼버린다는 거예요. 그렇게 계산을 해야 맞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사실이 성립한다. 그 다음에 뭐 이런 그 고유값에 대해서도 이런 종류의 성질이 성립한다. 이것도 상당히 재밌긴 한데 아무튼 뭐 이렇게 로렌츠 변환에 대해서 이렇게 선형대수의 용어를 사용해가지고 설명할 수 있다. 그렇게 해서 그냥 제가 하나 써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거를 그 학부 다닐 때 그 U 여기 나온 거 있잖아요. U는 1 플러스 VW 나누기 C되고 저 식을 그 열심히 외웠는데 진짜 아 저걸 저렇게도 유도할 수 있구나. 그러니까 유도하는 거는 이제 학부 때 하거든요. 네. 해서 이제 유도는 할 수 있었는데 근데 시험을 보려면 어쨌든 저 식을 써야 되니까 외워야 되잖아요. 근데 네. 저게 생각보다 안 외워지더라고요. 저거랑 뭐 다른 것들이 생각보다 안 외워져가지고 그 맨날 문제 풀다가도 틀리고 확인하고 그랬었는데 아 저걸 저렇게 했으면 이해했으면 훨씬 더 좋았겠다라는 생각이 지금 네, 들었습니다. 혹시 다른 질문이나 코멘트 있으신가요? 저는 그 고유값 그 쓰는 것도 좀 아 진짜 저렇게 해도 고유값이 쓰이는구나 네 그런 생각도 들어가지고 되게 좋았습니다. 그래서 어 처음에 이제 그 BV 해서 하이퍼블릭 이렇게 나오는 부분들을 그 어디지 뭐 인터넷이나 이런 데서 좀 찾아보기도 하고 그렇게 하려고 했었거든요. 근데 아직은 못 찾아봤는데 요것도 같이 좀 비교해 보면서 네, 공부를 좀 해보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예전에 어, 어, 음, 좀-
이 내용을 저는 이제 물리학을 공부하거나 뭐 이런 건 아니니까 이걸 이런 식으로 유도해 본 적은 사실 저도 없어요. 근데 이제 제가 어디에 글을 쓸 일이 있어가지고 이제 이 부분이 좀 필요했거든요. 근데 우연히도 그때 제가 어떤 무슨 시리즈였지? 아무튼 그 어떤 시리즈에서 이걸 봤더니 이걸 설명을 하더라고요. 근데 수학적으로 만족스러운 그런 얘기는 아니었어요. 그래서 어쨌든 아 이런 공식이 성립하는구나 그 얘기는 제가 거기서 배웠고 그래서 이걸 어떻게 수학적으로 더 제대로 설명하지? 그 되게 저도 가끔 찾아봤거든요. 네, 찾아보다가 이번에 유튜브 영상들 이런 데 딱 보고 해도 딱히 그 수학적으로 이렇게 설명한 게 없어가지고 하다가 이제 그냥 책도 찾아보고 이러다가 아, 이런 식으로 설명하면 되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냥 지금 만들어 봤어요. 네네. 아주 좋은, 아주 좋은 자료. 그러면 거의 세상에서 하나밖에 없는 자료 아닌가요? 그럴 일은 없죠. 이게 제가 그랬을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네, 일단, 네. 그러니까 일종의 조합이죠. 여기저기서 했던 거를 그래서 음, 네, 네. 좋은 발표 감사드립니다. 혹시 또 질문이나 코멘트, 네, 없으시면 일단은 오늘은 한 요 정도로 하고, 네, 마무리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네, 녹화는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